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1급 제55회 기출문제 이론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자고요. FAT 1급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1번 문제는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었는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말 뜻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질적 특성은 어떤 회계정보가 유용하냐, 그 유용성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FAT 1급 수준에서 요 세 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어디다 쓸까? 우선 여기다 쓸까요? 질적 특성 중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재무회계에서, 또 하나는 관리회계에서 기준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본다는 뜻이에요. 자, 재무회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얘네들을 제공해야 되므로 신뢰성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뭐는요? 재무회계에 관련돼서는요. 또 관리회계에서는요. 우리 그 경영진한테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재무회계에도 관리회계에도 두 가지 질적 특성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있고 하나가 없다면 걔는 회계 정보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본다는 얘기죠. 재무회계에도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목적 적합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좀 더 우선하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목적 적합성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관리회계에서도 목적 적합성도 있어야 되고 그 자료는 신뢰성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더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각 그 성격에 따라서 보강적인 특성이 있는데, 보강적 특성은 신뢰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신뢰성을 보강해 주는 내용 중에서는 표현의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은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잘 표현해다 해라는 얘기죠. 기업 회계를 기록할 때 실제 발생한 것들을 기록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얘는 중립성이라고 얘기해드렸던 거죠. 이렇게 보강적인 특성, 신뢰성에는 세 가지가 있고, 여기 목적 적합성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하나가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측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양쪽에 공통적으로 반영돼야 될 질적 특성이 뭐가 있느냐면 얘가 비교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료는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단기하고 자료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1번에서 보시게 되면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이 예측 가치예요.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게 예측 가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요게 피드백 가치라고 보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해당되는 게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 목적 적합성이 여기 답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를 암기하고 계셔야지 요런 말 나올 때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유동부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은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해야 되죠. 그럼 얘가 유동부채가 되겠네요. 답은 하자마자 벌써 1번이 답이에요. 두 번째,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약금은 뭐라고 썼겠어요? 선급금이라고 썼겠죠. 선급금은 부채가 아니라 얘는 자산 계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자산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했다.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얘는 비유동 부채죠. 근데 여기서는 유동 부채라고 했으니 해당되는 답은 1번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22년 3월 10일 서울의 파산했대요. 단기 대여금은 매출 채권 아니라 기타 채권이죠. 200만원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대요. 이 거래로 인하여 항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될 계정과목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80만원 있었다고 하니 200만원에서 80만원 먼저 제하고 손익계산서에는 나머지 120만원만 들어가겠죠. 그러면 답은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얘가 계정이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매출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뭘로 처리해야 된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대화 내용 중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었죠.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지 될 것이고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 돼야 되겠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방법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형자산의 권리는 법적 권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 권리 맞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은 다 맞고 김한국 씨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제 주식 1000주 주당 6,000원, 액면가액은 5,000원. 지금 우리 액면가액은 여기 필요 없죠.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가 10만원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근데 회사는 주식을 단기간이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장기 보유 목적이라고 했으니 여기서는 장기 보유 목적인데 단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주권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 보유 목적이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셔야지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일 때 거래 수수료 별도로 쓰는 것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여기 1000주 곱하기 6,000원 하면 600만원 되겠죠? 거기 거래 수수료까지 포함시키니까 610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FAT 19 문제 풀면서 단기 매매 증권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매도하는 증권일 때 한번 분개를 해봐 드릴게요. 만약에 문제에서요,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니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했다면,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했다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600만원 이렇게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모티브 대변은 현금이라고 합시다. 현금 610만원 이렇게 쓸 거예요. 그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에 수수료가 있었으니 수수료 비용 해서 여기 10만원 이렇게 썼었을 텐데, 지금 여기 목적 자체가 장기 보유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은 쓸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일 경우 반드시 별도로 써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처럼 장기 보유 목적이라고 한다면 회계 기록할 때는요, 서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고 금액은 수수료까지 다 포함시켜야지 돼요.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다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인데,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만 유독 예외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 다 포함시켜서 그 금액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610만원 이렇게 쓰시고, 대변에 현금 61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 매도 가능 증권 610만원이 된다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얘가 세트라고 했었죠. 어떻게 세트예요? 이렇게요. 상품 규정에서 규정은 여기 상품, 그 다음에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자, 이제 주어진 자료 한번 그대로 갖다 써볼게요. 매출액은 500만원이래요. 매출액은 50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5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기초상품 재고액 50만원이래요. 기초상품 재고액 50만원. 그 다음에 매입액은 400만원. 단기 매입액을 의미하므로 여기 400만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매출 총이익은 요 밑에 거네요. 매출 총이익은 80만원. 자, 그러면 500만원에서 매출원가 얼마를 빼야지 여기 80만원이 나옵니까? 그럼 여기는 매출원가는 420만원이었었겠죠. 매출원가 420만원. 자, 그럼 여기 계산된 매출원가는 원래 어디서 온 거였었어요? 여기서 온 거였었죠? 여기가 420만원이란 뜻이고, 그러면 기말지고는 450만원에서 420만원 빼니까 기말지고는 얼마였겠다? 여기는 30만원이었겠구나. 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공식 손 아무것도 안 댔어요. 빈칸에다 갖다 넣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말상품 재고액 물어봤으니 답은 2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 문제는 전 자본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FAT 1급에서는 자본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계정들이 주로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또 쓰기 전에 여러분 자본 계정 외웠던 것도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자본 계정에는 크게 5가지 통합 계정이 있다 그랬었죠. 일단 큰 거 5가지를 써볼게요. 첫 번째는 자본금,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 세 번째는 자본조정, 네 번째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다섯 번째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그랬어요. 주식을 발행하기 전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없다 그러죠. 자본 계정에서는 원래 얘네들이 있으면 얘네들부터 먼저 다 없앤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아예 얘네들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사업 다각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 진출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500주를 주당 얼마에? 12,000원에 액면 금액은 얼마인데 여기 만원인데 12,000원에 현금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했대요. 제가 지난번에 주식 발행 얘기 나오면 증자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증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증자가 돼요. 그러면 증자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써야 된다 그랬었고, 증자라는 말은 대변에 자본금이 무조건 온다는 뜻이죠. 자본금이 얼마라고 써줘야지 돼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라고 썼죠. 그래서 주식수는 500주고 액면가액은 만원이니까 500만원 되겠네요. 자, 근데 이 500만원짜리를 지금 얼마 받았어요? 지금 12,000원에 발행을 했으니 오일은 50, 600만원 받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할까요? 차변에다가 보통예금에서 6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0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100만원의 이름이 뭘까요? 이건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금이 들어온 거죠. 이런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씁니다. 그랬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고, 자, 요 상태를 보고서 해당되는 것에 질문에 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기업, 항공의 자본 잉여금은 증가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는 거죠.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계정 외워놓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종쳤다고 보고 그냥 빨리 찍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계정들은 TAT 2급 앞으로 볼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급수가 올라갈수록 자본 계정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외워두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자, 니은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은 맞는 거겠죠? 예, 맞아요. 자본 잉여금이 증가했고요. 자산이 증가한다. 보통 예금이 600만원 들어왔으니 당연히 자산도 증가하겠죠. 부채가 증가한다. 지금 우리 계정 쓴 거에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주식 발행하는데 부채가 있을 리가 없죠.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 증가한다. 이익 잉여금에는 뭐뭐 있었어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저기 당기 순이익 있었죠. 주식 발행하는 거하고 이익 잉여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주식 무상증자에서 배당하는 거라면 있겠지만 여기 무상증자가 아니라 돈을 받고 지금 발행을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이므로 이익 잉여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FAT 1급 수준에서는 여기 5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옆에 딸려져 있는 계정들이 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배운 문제들도 이론에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 다음 일반 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틀린 설명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지 돼. 세금계산 발급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이 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이것도 발급해야 될 것이고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 면세사업자지 물건 팔 때는 상관없이 과세 품목이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죠.
직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 직수출이란 의미는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뜻인데 외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얘는 아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언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국내 수출업체가 있고 여기는 국내 기업이 있을 때 여기는 국내 수출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냥 국내 기업이에요. 국내 기업에서 국내 수출업체로 우리 재화를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그 근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예요. 이게 무슨 뭐냐면 얘네들은 외국으로 다 수출할 거예요 라는 걸 증명해 주는 서류들이에요. 이거에 근거해서 국내 기업에서 국내 수출업체로 물건을 재화를 보낼 때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의 옆에 세액의 영세율을 곱해서 세금은 제로 나온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내 수출 업체에서 이렇게 물건을 재화를 다 받아 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해외로 직수출하는 경우 여기는 이제 해외 기업에다가 어떻게 한다? 직수출 이렇게 직수출을 하게 되면 외국 회사들은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런 증빙서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증빙서류도 여기 그냥 수출했으면 수출한 걸로 수출 통관 절차 밟은 서류들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이런 게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한 줄 이미 틀렸네요. 자, 됐고요. 9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요 현금으로 판매를 하거나 외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일시 할부로 판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사는 인도했을 때가 공급시기예요. 인도 아니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여기 이용 가능한 때 요게가 공급시기라고 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현금 판매는 재화가 인도될 때 맞고요. 외상 판매도 현금을 수취할 때가 아니라 얘도 뭐 할 때? 외상도 인도할 때요. 얘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했던 장기할부 판매는 계약서에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얘는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며칠날 얼마 그렇게 써져 있는 그 시기 그다음에 그 금액이 공급 시기가 된다는 얘기고요. 외국으로 직수출할 경우 반출할 경우에는 선적일이라 그랬죠. 선적일이 인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항목이에요. 얘가 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일날 그래서 해당되는 틀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마지막 10번 문제인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물어본다는 뜻은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사항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도 물어보는 것이 되죠. 자, 이것도 이제 처음 FAT 1급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니까 불공사항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불공사항은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항목이에요. 불공사항하고 간주공급하고 과세표준이 아주 중요한 항목인지라 첫 번째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 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얘는 불공사항 54번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그런 세금계산서면 불공사항 불공처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1000cc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정식 명칭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 또는 사용 유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불공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 얘도 불공. 다섯 번째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불공 처리해 주세요. 마지막 토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한다고 알려드렸었어요. 여기 불공사항은 코드번호가 부가세 유형 코드번호가 54번이었었고 54번 불공 처리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 드렸으니까 내용을 한번 밑에 보세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물어봤어요. 상품 운반용 트럭 소형 승용차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매입세 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본사 건물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거 뭐 자본적 지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불공사항 아니니까 관련 매입세 얘도 받을 수 있고요. 거래처 접대는 여기 접대비와 관련된 거네요. 매입세 300만원 있는 거 얘는 받을 수 없겠죠. 어디에 해당되는 거니까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럼 두 개 합치면은 얼마? 900만원이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하니까 불공사항들 또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복습하실 때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55회 여러분들한테 이론 문제 10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기 문제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